시어머니는 관절 통증이 심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부추겨 어머니를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영입니다. 나는 이 집 며느리가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였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남편은 시어머님에게는 오랜 기도 끝에 겨우 얻은 외아들이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시어머님은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내셨다. 그 정성과 희생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그날따라 마치 운명처럼 모든 게 흘러갔다. 우리 가족과 남편의 가족은 같은 평창동 이웃에 살고 있었지만 그동안 서로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이웃 어른 이상미 아주머니가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평소 조용하고 인정 많은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눈이 반짝이셨다. 형님, 이 동네에 사는 아이 중에 말이야 정말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상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다. 성격도 참 곱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아이예요. 저희가 다 보는 앞에서 자란 아이인데 뚝소리 나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나까지 함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면 좋겠어. 성격이 좀 순하고 집안 분위기를 잘 이해해주는 아이면 더없이 좋지. 아주머니는 웃으며 답하셨다. 그런 걱정 마세요. 지금 시대에 보기 드문 아가씨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과 정답게 잘 지낼 성격이에요. 잘 맞으면 빨리 인연을 맺는 게 좋겠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들, 상미가 말하길 괜찮은 아가씨가 있다더구나. 남편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좋다고 하시면 전 그냥 믿을게요. 어떤 분이든 괜찮아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뭔가 마음을 굳히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내일 상미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마. 마침 너랑 같은 동네에 사는 아가씨래. 같은 동네요? 남편은 살짝 놀란 눈치였다. 어느 집 딸이에요? 너도 알겠지만 그 큰 길가 코너에 있는 수진 아주머니 댁 말이야. 그 집 딸이 그렇게 착하대. 나는 왠지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이야기는 점점 구체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나를 직접 보러 우리 집에 오셨다. 그날 나는 두 손을 단정히 모으고 눈을 살짝 숙인 채 거실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분들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긴장된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 잘 보셨으면 좋겠다. 시어머님은 나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렇게 나는 강남의 그 큰 저택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며칠도 안 되어 남편은 갑작스레 출장을 간다며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낯선 집, 낯선 공간 혼자 남겨진 나의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신혼 첫날 밤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마음속의 서운함은 점점 커져갔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을까? 나는 괜히 설렜다. 처음으로 둘만의 외출, 신혼의 소소한 데이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소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께 먼저 여쭤보고 올게. 나는 속으로 좀 서운했다. 꼭 그렇게 허락을 맡아야 하나? 마치 아직도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밖에 나간 김에 밖에서 밥 먹고 와. 대신 나가기 전에 소영이한테 내 저녁 밥 좀 챙겨달라고 해. 남편은 내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말했다. 소영아, 엄마 저녁부터 챙기고 나가자. 금방 끝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어머님의 시어머니스러움이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였기에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입국 다물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 우리는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나름 즐거운 저녁이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곧장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태준 씨, 어디 가요?
나는 어두운 복도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는 무심히 말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우리 잘 들어왔다고 인사만 드리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마음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같이 나갔다 왔는데 왜 늘 엄마 먼저야?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잠시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조심스레 묻는다. 소영아, 자고 있어? 나는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근데 자려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야? 오늘 즐겁게 잘 지냈잖아.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언제나 그렇듯 엄마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나랑 함께 있었던 오늘 하루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거죠?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 혼자 키우셨잖아.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야.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엄마부터 뵈는 게.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말했다. 됐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나에게 하나둘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게 그냥 요청인지 시키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은 나에게 말했다. 소영아, 내가 만든 죽 참 맛있더라. 내일 떡이랑 같이 이웃집에 좀 돌리자. 그리하여 나는 큰 냄비에 정성껏 단팥죽을 끓였고 시어머님은 그것을 동네 이웃들에게 직접 나눠주셨다. 그 모습에 괜히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만든 음식인데 내 이름 하나 언급하지 않는구나.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꼭 해야 해.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며 떡 돌리기를 준비하라고 하셨다. 결혼 전까지 제대로 된 요리 한번 해본 적 없던 나에게 단팥죽을 큰 냄비에 끓여내는 건 마치 전쟁터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시어머님은 평상 위에 앉아 계시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다. 그저 계속 지시만 하실 뿐이었다. 어찌저찌 겨우 죽을 끓여 놓았을 때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소영아, 가져와봐. 어디 맛 좀 보자. 속으로 나는 투덜거렸다. 도대체 이분은 하루 종일 먹을 생각뿐이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그릇에 떠서 드렸다. 한 입 드신 시어머님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이거 뭐가 이래? 이건 맛이 없잖니. 소영아, 너 혹시 단팥죽 만들어 본 적 있어? 나는 손가락을 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절 부엌에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다소 놀란 듯이 말씀하셨다. 그래, 너희 엄마도 참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뭐 했대? 세상 모든 엄마는 딸에게 요리 하나쯤은 가르치려 하지 않니?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꾹 참았다. 시어머님은 죽 그릇을 옆으로 밀며 한숨을 쉬셨다. 아이고, 뭐든 할 줄 안다 한들 이런 맛 없는 걸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걸 이웃들한테 돌리면 다들 우리 집 며느리 손맛 없다고 수군댈 게 뻔해. 그렇게 말한 뒤에도 시어머님은 계속 나에게 일을 시키셨다.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일만 하다가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었다. 그 사이 시어머님은 골목 아줌마들과 이야기하러 나가 계시거나 평상에 앉아 팔짱 낀 채 나를 감시하듯 지켜보셨다. 정말이지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친정에 가서 며칠 푹 쉬고 오고 싶다. 하지만 친정도 그리 멀지 않았기에 혹여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면 어쩌나 걱정돼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사실 나는 이렇게까지 바쁘게 일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 전엔 간단한 일 정도만 했고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일은 처음이었다. 몇 번을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태준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건 혹시 도우미를 쓰면 안 될까요? 남편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도우미 아주머니 모셔서 도와드리면 너도 좀 편할 거야. 나는 깜짝 놀라며 그를 붙잡았다. 안 돼요. 태준 씨,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제가 엄살 피운다고 오해하실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하실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소매를 붙잡으며 그렇게 속삭였다. 태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님은 그 시간 늘 그렇듯 평상에 앉아 손에 쥔 성경을 조용히 읽고 계셨다. 태준은 살짝 문을 열고
어머님 옆에 앉아 그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주름진 얼굴.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어머님은 눈을 떼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무슨 얘긴데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 태준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를 한번 두는 게 어때요? 소영이 혼자서 매일 집안일 하느라 너무 지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이마를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얘야, 우리 집에 식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 나, 너, 그리고 며느리 딱 3명이잖니. 나도 젊었을 땐 다 혼자 해냈어. 그리고 내 월급 가지고 가사 도우미 월급까지 감당할 수 있겠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태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엄마, 저도 저축한 돈이 있잖아요. 그 돈도 이런 때 쓰려고 모은 거예요. 소영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마음이 쓰여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은 내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쓰려고 아껴둔 거야.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부터 생각해둬야지. 그 말에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태준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오세요? 태준은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소영아, 엄마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가족이 많지도 않고 지금은 돈도 많이 아껴야 할 시기라서. 나는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가 맞다는 건데요? 전 그냥 아무 소용도 없네요. 역시 당신은 결국 어머님 말만 듣는군요. 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다. 전혀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태준은 진심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고 나는 벌컥 주방으로 가버렸다. 그 뒤로도 시어머님은 도우미를 드리진 않았지만 대신 가끔씩은 나를 도와주려 하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점점 집안일은 시어머님 쪽으로 넘어갔고 나는 오히려 덜 손을 대게 되었다. 특히 태준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나는 일부러 더 열심히 청소나 반찬을 준비하는 척하며 분주한 척을 했다. 그게 내 방식의 작은 복수이자 무언의 시위였을지도 모른다.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나는 일부러 태준이 출근하자마자 방에 누웠다. 조금이라도 쉬어야겠다. 는 생각뿐이었다. 거실에서는 어머님의 발걸음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없었다. 그날 하루 집안일은 전부 어머님이 하셨다. 청소며 반찬 준비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도 준비를 하고 계셨다. 내가 방에서 나오는 걸 보시더니 곧장 다가와 물으셨다. 소영아, 머리는 좀 어때? 괜찮아진 거니? 네, 어머님.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좀 더 쉬어.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아니요, 어머님. 이제 괜찮으니까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기도마저 하세요. 그래, 그럼 너 편한 대로 해. 무리하지 말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머님은 말씀 없으셨다. 그런데 그때 태준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 오늘따라 배가 너무 고프네. 소영이 손맛이 그려서 그런가 봐. 그는 냉장고 문을 열며 물을 꺼냈고 이어 물었다. 근데 엄마는 어디 계셔? 왜 안 보이지? 모르겠어요. 어디 잠깐 나가셨나 봐요. 나는 대답하며 식탁 위에 찌개를 다시 덮였다. 태준이 나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소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또 두통이야? 조금. 근데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잖아.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팔을 붙잡았다.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정말 괜찮은데요? 안 괜찮아 보여.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결국 나는 그의 말에 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다. 간단한 진료라고 생각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짜야? 우리 아기야. 집에 돌아오자 어머님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자 바로 일어서며 말했다.
둘이 어디 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아직 말문이 막힌 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태준이 대신 말했다. 엄마,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소영이 오늘 내내 머리가 아팠대요. 그런데도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며 밥하고 있었어요. 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님은 당황한 듯 말했다. 얘야, 나도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는 뭐래?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곧 할머니 드실 준비하셔야겠어요. 뭐라고? 정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어머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이마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우리 소영이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잘 챙겨줄게. 얼른 들어가자. 내가 맛있는 떡도 준비해야지. 기쁨이 감돌던 그 밤,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처음 느낀 것 같았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야. 그날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소영아, 너는 방으로 들어가 쉬어. 밥은 내가 너희 방에 가져다 줄게.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마. 이제부터는 쉬는 게 내 일이야. 알았지? 태주는 살짝 웃으며 나를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조심스레 앉히며 말했다. 이제는 정말 너랑 우리 아기부터 잘 챙겨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나는 조금 투정을 부리듯 말하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나 이제부터 누워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작은 집안일쯤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요즘은 거의 제가 다 했잖아요. 태주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런 말은 잊어. 이제부터는 진짜 쉬어야 해. 그나저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금 당장 사다 줄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금은 그냥 좀 자고 싶어. 그렇게 며칠 동안 나는 집안일에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어머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해내셨다. 밥이며 청소며 하나부터 열까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무 행복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구나. 그런 생각뿐이었다. 임신을 핑계로 이렇게나마 휴식을 얻었다는 게 속으로는 고마웠다. 그동안 정말 지쳐 있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껄끄러운 감정도 있었다. 어머님이 내게 일을 시킬 때마다 쌓여갔던 답답함. 그날따라 괜히 한마디라도 대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아직은 태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월말이 다가오고 태준이 월급을 받고 왔다. 항상 그렇듯 그는 어머님 앞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왜 항상 저렇게 다드리는 거야? 난 나 혼자 살림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작은 돈이라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그 불편한 감정이 눈빛에 드러났는지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태준아, 이제 슬슬 이 책임은 내 아내에게 넘기는 게 어떻겠니? 소영이도 이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계시는 동안엔 이건 엄마가 해주셔야죠.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엄마가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전 아직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의 기대는 또다시 눌려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꼭 깨물었다. 언젠가는 이 집에서 진짜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남편의 마음이 나를 향하기를. 그리고 내 손으로 살림을 꾸리고 싶었다. 어차피 소영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사주는데 굳이 월급까지 줄 필요 있겠어? 엄마, 그냥 계속 갖고 계세요. 태준의 그 말에 난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따라 들어온 태준이 내 앞을 막아섰다. 소영아,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아무 말 없이 가버려? 뭐가 그렇게 화난 거야? 나는 울컥하면서 소리쳤다. 뭐가 화났냐고? 당신한테 난 이 집을 책임질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월급을 받을 자격도 없는 여잔가 봐.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월급에 대해 가장 큰 권리를 갖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엄마가 그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말리잖아. 나한텐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거잖아. 태주는 살짝 당황한 듯 내 어깨를 잡고 소파에 앉혔다. 소영아,
엄마는 처음부터 이 집을 꾸려온 분이야. 살림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완벽하게 챙기시잖아. 내 월급은 너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당연한 권리야.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내셨고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엄마 덕분이야. 그는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내가 사줬잖아. 내가 뭘 게을리한 적 있어? 그 말에 잠시 시무룩해지려던 나를 보며 태주는 살짝 웃었다. 자, 오늘은 기분 전환하자. 우리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하자. 얼른 준비해. 그 한마디에 나는 못 이긴 척 미소가 번졌고 신이 나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은 언제나 내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며칠 후 나는 친정 식구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결혼 후 처음 오는 방문이라 정성을 다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다. 그래서 장보기 목록을 써서 어머님께 드렸다. 어머님, 이 재료들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부족함 없게 준비하고 싶어서요. 어머님은 썩 내켜하지 않는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갔다.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온 뒤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장바구니를 던지듯 내려놨다. 이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하나 사기가 무섭다니까. 당연히 다 못 샀지.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이 나한테 1천만 원이라도 줘. 100만 원, 300만 원이 종이 조각이냐? 있는 대로 아껴 써야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친정 부모님이 처음 오시는 날이에요. 최대한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있는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잖니. 대체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는 거야?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 집에서 진짜 주인은 도대체 누구지? 이 질문이 가슴속에 고여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소영아,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곤란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속이 확 올라왔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 친정 식구들이 오는 게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됐어요. 그냥 제가 직접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할게요. 사실 오늘은 내 결혼 후 친정 식구들이 처음으로 집에 오는 날이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정성껏 대접하고 싶어 장을 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머니는 적은 것 중 일부만 사오시고는 나머지는 비싸다며 거절하셨다. 보세요. 만약 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체면만 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체면도 상하는 거잖아요. 그때 태주는 씩씩거리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조용히 문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제가 월급을 맡기는 건 이런 걸 위해서예요. 아내가 꼭 필요한 걸 부탁드린 건데 그렇게도 해주기 힘드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아니? 내 월급 가지고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해. 내 마누라 친정 식구들 대접하라고 돈을 쓰라는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투를 쓰세요?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내 월급으로 파티나 벌이고 싶으면 아내에게 직접 줘. 난 모른다. 그날 저녁 태준과 어머니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돌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 태준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완전히 휴식하셔야 합니다. 태준은 그 말에 몹시 화가 난 듯 말했다. 당신 이렇게까지 몸을 돌보지 않다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면서도 태준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일부러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했다. 그러고는 늘 몸이 아픈 척 여러 가지 핑계를 댔다. 태준도 점점 내 말을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께 따졌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소영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고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제 그만 좀 쉬게 해주세요. 태준아, 요즘 무릎이 너무 쑤셔서 말이야.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힘겹게 말씀하셨다. 병원에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니?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속에서는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저분은 정말이지 창피를 당해도 꼭 내 앞에서 당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았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어머니께 먼저 여쭙고 움직이던 태준이 요즘은 뭐든 나에게 묻고 내 의견을 먼저 챙겼다.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내 손에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보, 이달도 수고 많았지? 잘 써.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짚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오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지셨다. 태주는 입에 밥을 넣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는 벌떡 일어섰다. 여보, 당신은 엄마 옆에 있어. 나는 바로 병원 가서 의사 모셔올게. 검진 결과 어머니는 요산 수치 이상으로 인해 통풍 초기 증상이 시작된 상태였다. 의사는 약 처방을 해주었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태준이 처방전을 들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영아, 어머니 약값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달도 벌써 중순이잖아. 나도 다 써버려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태주는 낙담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지출은 더 늘어날 거야.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저분은 그냥 짐이야. 계속 약이며 간병이며 부담만 늘고 있다. 이젠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께 신경질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 나 혼자 다 하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참다 못해 울먹이며 내게 말했다. 얘야, 제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지 말아라. 내 아들을 너에게 뺏긴 것도 모자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하늘도 보고 살아야지. 내 아이한테 다 돌아갈 거야. 언젠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었다. 됐어요. 이제 저 사람은 이 집에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며칠 뒤 나는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무렵 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나는 눈물을 그렁이며 말했다. 오늘 또 어머님이 방에서 넘어지셨어. 내가 부축해드렸는데 나도 그만 쓰러질 뻔했어. 몸이 이상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 그리고는 흐느끼며 덧붙였다. 당신도 알잖아.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애 하나 들다가 죽기야 하겠니? 라고. 그게 어떻게 엄마가 며느리한테 할 말이야? 소영아, 앞으로는 너 절대로 어머니 일 손대지 마. 태주는 이를 악물고 화를 참으며 말했다. 설령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더라도 너는 이제 그분 근처에도 가지 마. 나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제 이 집에서 그분을 내보내는 일만 남았어. 하지만 그런 말을 태준에게 정면으로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젠 내 몸 상태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이 낳을 날도 가까워지고 솔직히 어머니를 모시기엔 저 혼자 힘이 너무 부족해요. 요양원엔 돌봐주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연대의 분들과 같이 지내시니 외롭지 않을 거예요.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출산 끝나면 다시 모셔오면 되니까 잠깐이라도 몸을 회복해야지. 그리고 그날 밤 태주는 결심한 듯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마침 기도를 마친 후 벽 쪽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 아들을 보며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다. 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니? 하지만 태주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했다. 엄마, 사실은 소영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안엔 엄마밖에 안 계시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요양원에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얼굴엔 쓰라린 충격이 퍼졌다. 그 믿음 많던 아들, 자신을 누구보다 챙겨주던 아들이 이제는 그녀를 집 밖으로 보내려 한다니. 태주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 낳고 몸 회복되면 바로 다시 모셔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가자. 준비됐어. 그 말에 나는 즉시 어머니의 옷가지와 약을 가방에 챙겼다. 출발하려고 현관에 나섰을 때 어머니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련과 슬픔이 잔뜩 담겨 있었지만 나는 눈을 피한 채 고개만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속이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내 진통이 시작되었고 태주는 서둘러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간 나는 그곳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태주는 너무 기뻐서 병원 전체에 떡을 돌렸다. 그는 내 이마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영아, 정말 고마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진짜로 숨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삶.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진정한 안주인이 되었다. 며칠 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영아,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면 어떨까? 이제 너도 많이 회복됐고 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나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태준 씨,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어머니가 이 집에 돌아오시는 순간 전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태주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도 나와 아들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이 집안에서의 내 자리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어느 순간부터 허리 통증이 조금씩 시작되었다. 처음엔 출산 후 흔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나는 세탁기를 돌리며 빨래를 손질하다가 갑작스럽게 허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쓰러질 뻔했다. 방에서 쉬고 있던 태준이 내 신음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소영아, 괜찮아? 이리 앉아봐. 내가 아들 데리고 올게. 바로 병원 가자. 나는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빨리. 제발 빨리 가요.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은 자꾸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설마 무슨 큰일은 아니겠지. 잠시 후 태주는 검사 결과를 들고 의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결과지를 넘기며 무거운 얼굴로 말했다. 척추에 금이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결정적인 무너짐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치 단단한 돌에 망치가 쾅 하고 내려치면 금이 가는 것처럼 소영 씨의 척추에도 실금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최근에 무리하거나 큰 충격을 받은 일 있으셨나요?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순간 어떤 위로도 내게는 닿지 않았다. 나는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태준 씨, 당신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내게 생기는지. 태준은 놀란 얼굴로 내 쪽을 바라보았다. 왜? 무슨 말이야? 아마 내가 벌 받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 어머님께 한 행동들, 그 대가를 지금 받는 것 같아요.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어머니가 널 저주하실 분은 아니야. 당신이 내 삶이고 당신이 행복해야 어머니도 편하신 거니까. 하지만 난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어머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요. 며칠 뒤 우리는 어머니가 계신 양로원으로 갔다. 예전보다 훨씬 늙고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에 내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얘야, 널 다시 만나고 이렇게 예쁜 손자도 안고 나니 다 용서가 된다. 하지만 난 이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련다. 여기가 더 편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이번만은 함께 해주세요. 이 집엔 어머니의 온기가 필요해요.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다시는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다시 기회를 주마. 관계란 망치기도 다시 잇기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나를 정성껏 간호해 주셨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집안일부터 아기 돌보기까지 순수 도와주셨다. 하루는 내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어머니, 가족이란 게 참 어렵죠. 서로 다른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지만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불을 덮어주셨다. 그래, 이제 좀 쉬어. 나는 손주나 보고 올게.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가족이란 결국 선택이다.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다시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따뜻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를 겪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